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453년 음력 10월 10일, 한양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대문 밖 김종서 대감의 집 앞,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죠. 당시 예순을 훌쩍 넘겨 이른을 바라보던 노장,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 그는 과연 자신의 죽음이 바로 문턱까지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수양대군이 하인 임어룬과 양정 같은 무사들을 대동하고 김종서의 집을 찾았을 때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양은 짐짓 급한 일이 있는 척, 청이 있어라며 편지를 건네는 척하며 김종서 대감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순간 김종서 대감이 편지를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려 고개를 숙인 찰나였습니다. 철퇴를 내려쳐라. 퍽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조선을 지탱하던 거목이 그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 얼마나 허망합니까? 북방의 사나운 여진족도 벌벌 떨게 했던 그 천하의 김종서가 전장이 아닌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그것도 왕의 숙부에게 비참하게 당하다니요. 이때 그의 장남 김승규가 아버지를 구하려 몸을 날려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자식이 방패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역시 무자비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계유정난의 서막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퇴를 정통으로 맞고 쓰러진 김종서 대감,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따르면 그는 그 끔찍한 일격을 맞고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70대의 노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본가로 피신하기 위해 그 밤중에 도성 안으로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헛간이나 다름없는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호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장을 하고 가마를 탄 채 입거를 시도합니다. 단종을 만나 이 반역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수양대군이 이미 궁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결국 도성 문 앞에서 발각된 그는 끝내 목이 베이고 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로지 주상 전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일념, 그 정신력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긴박한 역사의 현장,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우리 역사의 진실을 캐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수양대군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늙은 신하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황표정사라는 결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국정 운영의 중심은 왕이 아닌 의정부 대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후보자 이름 위에 노란 점왕표를 찍어서 올리면 어린 왕은 그저 붓으로 그 위에 낙점을 찍는 형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사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여기 노란 형광펜 칠한 곳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임원들이 다 검토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걸 지켜보던 야심과 수양대군의 속은 어땠을까요? 왕은 허수아비고 늙은 신하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구나. 이게 나라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김종서 입장에서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수양대군 눈에는 왕권 유린이자 권력 독점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노란 점 하나가 결국 피바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돌려 김종서의 전성기로 가봅시다. 우리는 사극에서 김종서를 덩치가 산만하고 털이 숭숭난 장비 같은 무장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김종서는 키가 작고 체구가 아주 왜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칼을 쓰는 무관이 아니라 붓을 쓰는 문과 급제자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왜 대옥큰 호랑이였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눈빛과 기세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진족 추장들이 김종서의 눈만 마주쳐도 오금을 저렸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한번 결정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력. 그 압도적인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거인처럼 느꼈던 겁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딱 김종서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세종대왕은 참으로 지독한 상사였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던 세종은 깡마른 선비 김종서에게서 숨겨진 야수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죠. 김종서, 내가 함경도로 가서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아온 기획실장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최전방 야전, 사령관으로 가서 적진을 밀어버려라라고 한 셈입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군말 없이 떠납니다. 1433년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장장 10년 가까이 그 척박한 땅에 머물게 됩니다. 따뜻한 한양의 집을 뒤로하고 살을 애는 부풍한 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군 육진 개척.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함경도는 여진족들이 수시로 약탈을 일삼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또 얼마나 추운지 붓에 먹을 찍으면 그 찰나에 얼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종서는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화로 하나 없는 텐트에서 잠을 자며 병법서를 읽고 직접 지형을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종서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진족의 화살이 날아와 그의 바로 옆 기둥에 탁 하고 박혔습니다. 참모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죠. 그런데 김종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힌 화살을 쓱 뽑아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허! 놈들이 보낸 선물치고는 솜씨가 조잡하구나. 계속 회의합시다. 이 담력, 이 배짱, 이 소문이 퍼지자 병사들은 우리 대감은 불사신이다라며 사기가 충천했고 여진족들은 저 늙은 호랑이는 인간이 아니다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무력이 아니라 이런 심리전과 치밀한 전략으로 육진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김종서가 위대한 것은 단순히 싸움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점령한 땅에 백성을 이주시키는 삼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남쪽의 백성들을 북쪽으로 보내 살게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누가 그 추운 데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그들에게 토지를 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한양으로 편지를 보내 지원을 요청했죠. 결국 그는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정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한반도 호랑이 지도의 머리 부분, 그 꼭대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김종서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함경도는 우리 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에서의 김종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대 최고의 재상, 황해 정승과 김종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희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네. 포용과 타협의 아이콘, 너구리 같은 영감님. 김종서 아니 되옵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원칙과 직설의 아이콘, 불같은 호랑이. 두 사람은 성향이 정반대였습니다. 황희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일이 있으면 김종서가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 들었죠. 한 번은 회의 도중 김종서가 너무 강하게 주장을 펼치자 황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대감, 자네의 기백은 북쪽 오랑캐에게나 쓰게. 여기는 대궐일세. 하지만 둘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황희는 김종서의 추진력을 높이 샀고 김종서는 황희의 경륜을 존경했죠. 세종대왕은 이 둘을 적절히 섞어 썼습니다. 황희로 하여금 신하들을 다독이게 하고 김종서라는 채찍으로 이를 밀어붙이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종시대의 태평성대를 만든 용인술사람 쓰는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종서와 세종의 관계는 현대의 사장님과 비서실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를 혹사시켰습니다. 10년 가까이 북방에 묶어두고는
틈만 나면 편지를 보내 이건 어찌 되었느냐 저건 어찌할 셈이냐 탁달했죠. 김종서가 잠시 한양에 올라오면 세종은 그를 붙잡고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종서가 전하, 이제 늙어서 몸이 아픕니다. 사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직서를 내면 세종은 그 사직서를 보지도 않고 반려했습니다. 경의 몸은 경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것이오. 아프면 어이를 보내줄 테니 일은 계속하시오. 잔인하죠? 하지만 김종서는 그런 세종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기쁨. 그것이 김종서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마저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종이 임종 직전 김종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기죠. 김대감, 내 아들을 어린 세자 단종을 부탁하오. 경만 믿고 가오. 이 한마디가 김종서의 발목을 잡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서도 이미 늙고 지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왕들의 은혜와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어린 왕을 위한 거대한 방패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황표정사라는 무리수도 결국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김종서에게도 분명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강직하기만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때로는 휘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야망 덩어리가 옆에 있는데 그를 너무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수양을 적절히 대우해주거나 소통을 통해 불만을 잠재웠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네가 어쩔 테냐? 하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 그리고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방심했던 태도. 이것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피는 정치력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종서의 죽음 이후 그의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역적의 가문이라 하여 아들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부녀자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순간 아버지를 살리려 몸을 던졌던 아들 김승규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였겠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저승에서 김종서가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하다. 못난 애비 때문에. 하며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대가가 멸문지화라니. 역사는 때로 너무나 잔인합니다. 김종서는 죽고 나서 무려 300년 가까이 간신, 역적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세조 수양대군과 집권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승리자가 쓴 역사 속에서 그는 권력을 탐한 늙은 탐욕가로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명예가 회복된 건 조선 후기 영조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충익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충신의 상징으로 부활했죠. 300년, 구천을 떠돌던 대호의 영혼이 그제야 편히 눈을 감았을까요? 진실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오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김종서 대감이 개척한 저 북쪽 끝 육진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비록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여 비참하게 쓰러졌지만 그가 넓힌 땅은 지금도 우리 한반도의 머리가 되어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작고 왜소했지만 그 누구보다 거대했던 호랑이, 붓을 꺾고 칼을 들어 얼어붙은 땅을 녹였던 그의 열정.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서 개척해야 할 육지는 어디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김종서 장군의 그 기백을 빌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입니다. 대호 김종서의 뜨거운 숨결을 기억하며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